우리가 불과 50반세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산업화와 민주적 정치 발전을 동시에 일어나는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 발전이 추구한 목적과 상호 일맥상통하게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재님이 고향의 선배고 공직자로서의 선배. 길은 다른 공직자지만 공직자의 앞선 선배입니다. 모든 역경을 일어서고 모든 열정과 의지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을 다 했는가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다 하고 나오셨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안타깝게도 더 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시고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할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생활의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벌인 것을 사회의 정신운동으로 정신운동 확산하고자 싶어서 이런 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재님이 이와 관련하는 이런 단체를 국가에다가 법인 등록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안전행정부, 지금은 이제 안전행정부, 저때는 행정안전부. 그럼 여기 문화확산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 교육과학부, 뭐 이런 등등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하시려고 동분서자고 활동하시는 걸 봤었어요. 그렇다면은 다른데 등록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럼 정치 발전을 위하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우리 국가 발전과 국민 화합의 통합에 동참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선관위에다가 등록을 좀 하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선관위 등록하시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다른 뭐 교육부나 안행부나 등록을 하면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협조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차츰 이렇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게 그래라. 그래서 기꺼이 우리 선관위 비영리법인으로 단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등록이 됐는데 제가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에 와 있다 보니까 늘 관심을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조직 구성원들한테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비전, 추구하는 과제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언급을 합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많은 발전이 있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특강을 정한 과목은 한국의 선거 발전 과정과 64 지방선거 과제입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모두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도 경제적 산업화와 민주적 정치 발전을 이룬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정치와 관련되지 않는 단체의 CEO, 특히 로타리 클럽도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석이냐라고 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인지 중견 이런 레벨에 있는 이상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선거가 어떠한 게 발전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경심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는 대한민국이 선거에 대한 엄청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 공직자를 30년 하고 사무총장까지 마무리하면서 그 당시에는 조직 구성원들한테 이런 또 가서 이야기할 기회, 국회 가서 정개특위에서 정치관계법을 개정할 때 저희 그런 발언하는 이것밖에 없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계기가 마련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선거 발전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더 과제가 해결되면 안정적인 정치 체제로 갈 것인가. 즉 북유럽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것인가. 그걸 한번 전파하고 같이 소통하고 공감해보고 그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문화 한류가 지금 드라마에서부터 싸이의 맞춤까지 전 세계를 감동하듯이 우리나라의 선거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에서는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선거 관리 기법도 전수하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구용품 이런 부분도 수출을 하고 그 애들이 가공합니다. 그러한 결실이 뭐냐? A웹을 창립했습니다. A웹이라는 것은 지금 6대륙 중에는 각 선거관리 기관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에 웹이 설립되기 전에는 아시아 선거관리 기관의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럴 때 의장국을 할 때 2011년 10월 달에 집행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제가 세계의 대륙별로 선거기관 협의회가 있고 세계의 선거협의회 국제기구가 없다. 그러나 선거관리기관은 각 기관의 공통적인 관심이고 대륙의 관심사이고 세계의 관심사다. 그렇다면 A웹을 창립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2011년 10월 달에 사무총장 할 때 서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년이 경과하고 작년 10월 달에 A웹 세계선거관리기관의 넓은 강의 국제기구가 창설되면서 우리나라가 선관위원장이 의장국이 되고 사무처를 그 인천국제도시에 두면서 사무총장을 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겸임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웹이 창립됨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각 국제기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헌법기관이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후발민주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선거관리 기능이 엄청 많은 힘을 가졌다 그런 것보다는 국가기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도 공사를 일이 되면서 러시아의 주르프 위원장 경우에도 지금 푸틴가와 완전히 돼가지고 5대의 이 권력 안에 들고요. 보통 뭐 인도나 저 큰 나라 멕시코, 브라질이나 대륙들 그걸 보면은 거진 다 그만한 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그만큼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거관리기관장하고를 통해서 플러스의 다른 알파의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 짧은 기간이지만도 국제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영향력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 기관장의 명예 또 이런 측정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각자 평가하고 있으면 좋겠다. 한국의 선거 발전 과정을 간단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로서 세 개를 묶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48년 5월 10일이 우리가 최초의 민주선거가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민주선거를 할 때는 국제에서 유엔 감시국이 우리나라를 감시를 했습니다. 민주적 질서에 맞게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 지금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의 연수단이 우리나라를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48년 5월 11일 최초의 민주선거를 하면서 7월 17일 날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국회에서는 그때는 지금도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그때 열심히 가서 3회독을 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크오프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유당에서 관건 선거, 행정부 선거 개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는가? 3.15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로서 4.19 의회에서 이거 1공화국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대한 선거관리기관이 어디에 있나? 행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안전행정부지만 그 당시에는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했습니다. 이랬을 때 관건선거 잘 아시다시피 전 투표소, 전 개표소에서는 그렇게 안 됐겠지만 사흘 사전 투표, 3인조, 9인조, 집단 투표 이런 겁니다.
그다음 개표도 닭죽 개표, 샌드위치 개표, 이런 용어가 지금 선거사의 비하인드에 다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게 1공화국이 결정적으로 요거를 통해서 3.15를 통해서 4.19에서 종지부를 띄워줬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이런 표단에서 내각제가 잠시 왔습니다. 그런데 5.16이 옵니다. 5.16으로서 3.0이 탄생이 되어야 됩니다. 3.0이. 3.0이 탄생이 되면서 이 당시에 3.15 부정선거, 4.19 이런 3.15 부정선거가 오다 보니 국민들이 공명선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3.0 때는 뭐냐면은 선거관리기구가 헌법기관화로 태동이 됩니다. 헌법기관으로 태동이 되면서 선거관리기관의 기반 구축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3.0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3.0이 가면서 삼선까지 대통령 3선까지 마치고 72년도 유신이 옵니다. 유신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적 민주주의 도착화의 구활에 더골 헌법에서 유신이 갑니다. 유신이 갔을 때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통일 직접 선거가 모든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간접 선거를 미국이 잘 하는 데가 있지만 저도 있지만 그때가 우리는 통일 주체 국민 대의원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다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로 새로운 5.0이 해가지고 신군부에서 5.0이 마련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죠?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이 또 간접 선거를 합니다. 통대에서 간접 선거를 하고 선거인단을 하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선거관리기관이 헌법상 선거기관의 기능이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면서 국민들은 뭐를 요구를 합니까? 민주화 바라고 내놔라.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내놔라.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냐? 민주화 열풍으로서 6.25가 탄생되었습니다. 87년 6월 29일 6.25 선언이 나타납니다. 직접 선거를 개헌 추진하는 거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충돌하다가 다시 4.13 호원 조치에서 그것을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결국적으로 종국적으로 위해서 민생 수습을 위한 8개 사항을 선언합니다. 그 다른 거는 놔두고라도 우선적으로 첫째가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87년 12월 달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 다음에 88년도 4월 달 6개월 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91년도 2년도에 지방선거를 부활한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부활. 그런데 8개 이런 쪽으로 선언을 하면서 정치 선거 분야는 이 세 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민생 수습을 하는 6.25가 되었을 때 그때의 정황은 사회적인 잘 아시겠지만 정황은 어땠냐면은 50대의 그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은 무슨 법이고 민생 수습법. 그때는 기존 정치를 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해금을 많이 참 금지를 하는 그런 있었습니다.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6.25로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금이 돼야 됩니다. 해금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의사가 분출하게 됩니다. 분출하게 되죠. 그죠? 다양한 그런데다가 또 대통령 선거가 이 간선에서 직선으로 넘어갑니다. 직선은 과열돼집니다. 과열돼지는 데다가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 때는 대통령 선거가 간접 선거라고 해서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가져오면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다 보니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열 해석을 가져옵니다. 이런 속에다가 단계별로 선거가 일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의사가 분출되던 분위기 자체가 파열돼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자가 뭐냐면 일로 삼김이었어요. 일로 삼김. 일로 삼김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게 나오는 것이 사자 필승론이 나왔습니다. 이 민주화의 바람이 일기는 것도 야당 야측에서나 이쪽에서는 단일화를 해라 뭐 이런 쪽에서도 그거를 다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 당선될 수가 있다. 한 사람은 충청권, 한 사람은 호남권, 한 사람은 영남권 1,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영남권 2. 전국적으로 일로 삼겨서 노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 선거 양상은 어땠느냐? 지역주의였습니다. 지역주의가 되면 뭐 돼요? 세 대결이 돼요. 세 대결이 되다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조직 선거가 되고 동원 선거가 됩니다. 조직 선거가 되고 동원 선거가 되고 이게 건권 선거가 되겠습니다. 건권 동원 선거가 되면 폭력이 난무해야 됩니다. 그럼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또 선거 과정 쪽에서는 뭐가 생각하면 비방 흑색 선전이 난무합니다. 비방 흑색 선전. 온갖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이런 선거의 양상입니다. 그 속에서 일로가 당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연이어서 6개월 안에 법에서 부칙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해라. 똑같은 현상이 재현됩니다. 재현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그 당시에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옵니다. 중선거구면은 한 군데에서 선거구 사람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 흑색성이 난무하지 않습니다. 조금 과열은 되고 그렇게 과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방 흑색성이 되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도 똑같은 재현 현상이 과열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죽고 살기로 하는 것이 당선입니다. 당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선거법은 갱시가 됩니다. 선거법이 갱시가 되다 보니까 뭐냐? 이 다음에 한 것이 89년도 재선거가 6개월 단위로 벌어집니다. 6개월 단위로 벌어지는데 맨 처음에 이루어진 것이 동해 재선거입니다. 재선거라는 것은 보궐선거와 다르게 재선거라는 것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이나 비선거권이 상실한다든지 그거는 뭐 변론을 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당선 무효되는 지역에 재선거가 실시하는 거죠. 재선거. 그럼 재선거의 경비를 누가 부담하냐? 국가가 부담합니다. 헌법 규정에서 정당 후보자는 예산을 돈을 부담을 안 하도록 해놨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부담하면 이 세금이 누가 냅니까? 국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하면은 그 나오는 정당이나 후보자나 유권자나 전부 다 한 번 더 좀 준법 선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땠느냐? 분위기를 어땠느냐? 선거에 참석하는 중앙당에서 조그만 동의 재선거를 하는데 거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거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당선만 되면 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불법 탈법이고 이 당시에는 동네 책임자도 누구로 했냐? 국회의원을 할 정도로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 그리고 정당의 사무총장이 그 당시에 여당의 사무총장이 뭐 대단했습니다. 지금하고 한 사람 하는 그 뭐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구속됐죠. 그거 말고 여기 때 이제 불법 탈법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전 선거 사무장 후보자를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시 돈 선거가 하니까 중앙위원장이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경고 담화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고발한 사람이 좀 우리 법에서 정한 그러한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등포 했을 때는 우리가 고발했을 때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어요. 검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해창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장이었는데요. 그분이 내가 중앙선관위원장을 해라 그런 것은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국법 질서를 지키면서 선거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선거를 실현하라 하는 것인데 이런 오라지로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기가 우리나라의 선거의 관리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은 있더라도 법은
지키지는 것이다. 선거, 다른 법은 모르는데 선거법은 지키지면 떨어진다.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준법 선거라는 것은 없었고 공명 선거라는 것은 말병이지 이게 완전 이건 없었다.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선거의 이 관리 방향을 종전에는 행정관리 모형으로서 소극적으로 실정법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절차적 사무만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선거관리기관도 정치행위잖아.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든지 국민적 가십사항을 가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선거의 관리 방향을 일찍 바꿨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지방선거하고 92년도 대선이 있습니다. 92년도 국선 대선이 있는데 그 뒤에 연이어서 하는 선거도 똑같은 양상을 띄워줍니다. 양상을 92년 국선 대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본 당선자가 그때가 와 있습니다. 민주화를 어렵게 정치했고 민주화를 어렵게 정치했는데도 불법적, 탈법적 이런 현상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더 나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 정치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계획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정치관계법을, 공직선거법을 제정을 해라.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영국의 부패행위 방지법하고 같은 이런 맥락에서 한국병을 치유해야 된다. 한국병을. 그 당시에가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19세기 말 우리 영국은 우리보다 110년 전에 이런 공직선거법 같은 이런 법제가 만들었어요. 부패행위 및 위법행위 방지법 이래가지고. 그럼 영국은 우리보다 110년 전에 그때는 19세기 말 산업혁명, 물질문명이 만능하다 보니까 선거 때는 진짜 막 퍼줄 게 없었을 정도, 맹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퍼주고 맹군이 없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퍼준 데가 영국의 선거입니다. 그것이 지금 영국의 수장고에, 도서관 수장고에 묻혀있지만도 판문화하고 달나라 사람들이, 그것이 영국의 그 당시의 부정선거의 이런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당시 때 어렵게 해가지고 민주화로 가져왔대요. 민주화라 하는 것은, 민주라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치나 행정에서 민주라는 것은 법과 원칙이 주수되고, 법과 원칙이 주수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을 근본으로 삼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이 민주정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부수분들까지 참여가 원활하고 소통이 원활하는 그런 사회가 민주사회인데, 여기에는 민주하고 준법하고는 별개고 공명선거하고는 정 거리가 먼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라를 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정치계에 여러 가지 통합선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통합선거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옛날에 선거일을 갖다가 여야의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을 함으로써 정착이 되면서 그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거와 하는 후보자와 관련돼 가지고 같이 하는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회계 책임자 선거 사무장 이런 그 선거 운동, 그건 공동 운명체다.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가 일정한 처벌을 받을 때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돈이 뭐 선거비용 제한이 있어도 선거비용 제한이 뭐 그 넘더라도 그 처벌을 안 하고 이런 제재를 못 하는데 200분의 1 이상인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당선 무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아까 이게 불기소 처분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확정이 돼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고발이나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원에다가 다시 재심 청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당의 모 국회의장을 지낸 대표자도 산악회 가가지고 우리가 간 것이 법에 위반돼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서 그것을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어서 선관위에서 다시 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해가 이 양반이 전국적으로 정치화가 손을 끄는 겁니다. 그런 재정신청 제도. 이런 강력한 법이 옴으로써 공직선거, 통합선거법 오면서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 그 다음에 관리 방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뀌었다. 더불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격한 법집행,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이후에도 사법부에서 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한 50명, 아직 뭐 19대 국회의원 계류 중인 사람 7사람인가 몇 사람 있습니다. 단체장, 도지사를 비롯해서 단체장이 한 55명 정도가 당선 무효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공직선거법 말고, 그때, 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부정부패 있는 거 싹 다 했고,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행성 과정이 투명해라.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제 두고, 이런 부분이 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돼요. 그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공직선거법을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정계특위에서 상당히 그거를 논의를 했고, 또 결과물은 법 개정할 때 대통령이 별로 선포식을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만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선포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 이걸 통해서 94년도에 통합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공명선거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법제가 선진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도 대선이 있었는데 2002년에 대선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 됐을 때 대선 과정을 봤을 때 비자금, 또 막대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지출, 수입 지출,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 문화를 타파하자는 것이 또 제도적인 그게 발전됐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선거 기간 중에 단지 나라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이념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재외국민하고 선상투표자들에 대한 참정권 실현하는 이런 부분이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선 대선 앞에서는 우리가 선거 문화를 또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이런 북유럽 쪽에는 소통, 정치인과 유권자, 정치인과 국민의 소통의 기회를 참 많이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정당은 정당 간, 후보자는 후보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환경적으로 와서 정당이나 다른 데서 또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또 세관계획을 쓰기 때문에 그럼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기관에서 하는 게 어떻게 했냐 해서 제가 그 유권자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법률에 의한 기념일을 하면서 주간 행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는 그런 걸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선거의 참여율이 자꾸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통합명부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하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뀐 것이 사전 투표제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방선거까지를 하기로 하고 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선거 과정을 거치고 가지면서 이 동해 재선거 때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모형이 바뀌어지고요. 그것도 막 바뀌어지고 이때는 통제력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법 기능이나 선거법이 행용화되고 아주 존재하지 않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선거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그렇습니다. 한국 선거의 변화 흐름은 뭐 유인물로 이렇게 되고, 다만 이때는 선거 기능이 훼손되고 행위가 됐다. 그다음에 선거관리 모형도 종전에는 행정관리로서 소극적 관리고 실정법에 주어진 것만 했는데 절차적으로 저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많은 것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못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걸 가름하고요. 사법부의 엄격 신속한 법제 우편으로 공직선거법 제정 후에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까지 49명, 단체장은 55명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 무효가 돼도 이쪽에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당선 무효된 원인 제공자가 재선거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받은 기타금하고 선거비용 받은 것만
환원만 하면 되고 그게 없습니다. 그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재선거 지역에는 더 각오를 달리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선거 65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도의 발전. 제도의 발전은 선거법을 갱신하던 것이 준법 선거로 돌았었고요. 우리는 제도를 통해서 선거 문화와 의식을, 국민의 의식을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차츰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와 국회의 다수가 이렇게 변동을 가져왔고 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해서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는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법제실장을 할 때 BH 쪽에서 발언에 대해서 그거는 법의 선거법에 의한 협조 요청했습니다. 또 연이어서 또 발언이 있어서 그때 경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당이나 후보자 할 때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을 위반 안 하도록 안내를 예방을 해야 되겠죠. 법을 위반할 때 강력하게 집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선거 문화의 개선입니다. 이 선거 문화의 개선을 하는 데는 우리가 상호 존중과 배려와 같은 이런 본부에서 많은 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많으시지만 지금 공선협이나 상호 존중과 배려 이런 단체들은 참 우리 선거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저 자신의 지위를 수행하는데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